안녕하세요. 주변들의 김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혜승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실 전달책은 법률적으로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죠. 실제로 무죄 판결이 저희가 받아냈어요. 또 사건 판결문을 보면 네네. 저희가 늘상 진행하는 네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과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보이스피싱 전달자 사건이 연루되는 그 경로가 처음에 교차로나 뭐 벼룩시장이나 알바몬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그 관련된 정보를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거나 아니면 그런 데 들어가서 본인의 이력서나 이런 걸 올리고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전달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 둘 중에 하나였어요. 똑같아요. 실제로 이 사건들을 보면 뭐 고액 알바다 이런 얘기도 사실 있고,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신분증 같은 거 보내주고 카카오톡이나 내지는 뭐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똑같은데, 이 사건만 뭐 특별한 점은 사실 없어요. 이런 포인트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고의가 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할 것인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는 어떻게 보면 판단자의 선택에 불과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신 재판장님은 아무리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과실이 있을지언정 내가 이걸 고의로 한 건 아니잖아 라는 의식이 강하게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일단 판결 내용은 뭐 재미도 없고 그럴 테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저희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 진행해보면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가담한 사람이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하고 조직원한테 이거 좀 이상해가지고 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수사기관에 가서 자수하잖아요. 많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의 99.9% 유죄로 보고서 기소를 합니다. 희한하죠?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사건도 이 가담자가 4-5차례 정도 금원을 전달을 한 후에 뭔가 너무 이상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런 일을 또 네이버나 뭐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그런 일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그때서야 인지하고 뭐 그만하고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러 가서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또 여기 판결문에 서실의 내용 중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 이렇게 그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세요 라고 해요. 그게 뭐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상, 뭐 전화번호 알려주는 건 당연하죠. 얼굴까지 사진 촬영해서 보냅니다. 맞아요. 본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거를 모두 다 보내요. 내가 사기칠 건데? 내가 사기칠 건데? 나 사기꾼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를 주장해왔고, 이 판사님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기죄를 저지를 사람이 이런 걸 왜 보내? 심지어 제 의뢰인 중에는 돈을 전달한 피해자에게 자기 연락처도 알려주고 다 그런 사람도 있어. 많아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전달책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다음에 입금을 합니다. 그 ATM으로 입금을 하죠.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정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나다니는 경로에 CCTV가 빼곡해요. 근데 그 전달책은 자기가 전달책인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판사님께서는 또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자면은, 중간에 텔레그램으로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 인터넷에 글을 봤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합법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너무 걱정이 돼요. 아이들도 있는데. 그냥 가정주부잖아.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혹시 나중에 경찰에 잡혀가고 그런 건 아닌 거죠? 경찰에 잡혀가는 일이면 나는 안 할 거다. 걱정되기 때문에 이 일을 못 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다 결국에 안 해. 도저히 못하겠어 그만하고 이상해요 라고 수사기관에 가서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 한번 알아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고의가 있느냐, 범죄의 의사가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데 왜 전달책에서는 그런 걸 따지지 않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경찰에 붙잡혀 가는 거 아니죠?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가 증거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잖아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물어본 거 보면 알았으면 안 했었겠지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은,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큰 금액을 뭐 대출해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을 사용하려고 그렇죠. 했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것도 유죄의 하나의 근거로 보고 있어요. 국민의 의식을 높여야 되는 문제예요. 단순히 처벌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전달책도 모르고 한다니까요. 근데 전달책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를 많이 알려야 되는 거라고. 어쨌든 간에 일반인 입장에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거는 내가 범죄에 연루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들 좀 이제 거래 내역 만들어서 도와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담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당연히 아니에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정책적으로 처벌해야 되기 때문에 유죄의 근거로 보는 것들을 맞아요. 실제 우리 이 판결에서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생각하고 일반인들 이해의 범주 내에서 범죄가 성립하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안 할 건데? 그거 맞지 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이제 의심을 받고 혐의점을 받고 98% 정도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해결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하고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할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